이봐요, 사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거지 같은 꼴로 온 거예요? 우리 장손한테 병 옮기려고 작정했어요? 밤새 끓인 사골국을 들고 온 엄마는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경비원까지 부르며 당장 이 쓰레기들을 치우라고 악을 썼죠. 낡은 몸빼바지 차림의 엄마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쫓겨나려던 그때였습니다. 여사님,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병원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더니 흙먼지 묻은 엄마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엄마를 거지 취급하며 조롱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과연 제 친정엄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은근하게 배어있는 좁은 방 안에서 저는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천천히 떠 입에 가져갔습니다. 국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려서 미역 건더기가 숟가락에 미끈하게 들러붙었어요. 제가 있는 이 산후조리원은 큰 의료재단이 가지고 있는 낡은 별관이었는데 곧 헐어버릴 예정이라 어디 성한 곳이 없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벽 안쪽으로는 페인트가 들떠 일어나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물이 센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었죠.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찬바람이 갓 낳은 아이의 이불자락을 자꾸만 흔들어서 저는 몇 번이고 일어나 이불을 여며줘야 했습니다. 대기업 과장 사모님 소리를 듣는다는 제가 이런 데서 몸조리를 하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는 식은 국을 한술 더 떠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이 비참한 현실을 만든 게 결국 시어머니의 헛된 허영심이라는 걸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모진 세월을 버텨왔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유세는 남편이 대기업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더 심해졌고요.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는 제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집안의 격을 따지며 우리 친정을 낮춰보기 일쑤였어요. 명절에 친정에서 보낸 사과 한 상자를 받아들고도 시어머니는 이런 걸 누가 요즘 먹느냐며 입을 비죽거렸습니다. 남편은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회사에서 두루 인정을 받았고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가장 어린 나이로 과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났다며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닐만 했죠.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제 친정엄마가 남편 회사의 높은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를 철저히 감춘 채 베일에 쌓인 투자사 대리인을 내세워 조용히 막강한 힘을 써준 것이었죠. 남편의 그 빠른 출세 뒤에 친정엄마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걸 그때는 저 말고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저희 엄마를 과수원 촌뜨기라며 깎아내리던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는 그 속내를 단번에 알아차리셨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제 손을 가만히 끌어다 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집 형편은 시댁에 절대 말하지 마. 네가 중간에서 괜히 시달릴까 봐 그래. 저는 엄마의 그 말뜻을 그땐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우리 집의 진짜 사정을 시댁에 꽁꽁 숨겨두기로 했을 뿐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처음 알렸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강남에서 제일 좋은 산후조리원으로 보낼 거야. 우리 손주가 누구 손주인데? 전화기 너머로 친척들에게 자랑하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에 있던 제 귀가 다 얼얼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막상 출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싹 돌변했습니다. 남편이 승진 기념으로 받은 두둑한 보너스를 시어머니는 자기가 맡아서 잘 굴려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통째로 가로채 갔어요. 그러고는 제게 변두리에 있는 형편없는 싸구려 조리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한 점도 묻어있지 않았어요. 거기가 조용하고 좋아. 아가, 너도 시끄러운 데보다 거기가 훨씬 낫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시어머니와 얼굴 붉히며 싸울 수가 없었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는 전혀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화려한 걸 싫어해서 일부러 조용한 외곽을 골랐다고 남편을 감쪽같이 속여 넘겼어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동창 모임에 나가서는 또 딴소리를 했습니다. 며느리를 최고급 시설에 보내 호강을 시킨다며 어디서 구해왔는지 가짜 영수증까지 척 꺼내 보이는 기가 막힌 짓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야 전해 듣고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나니 몸은 퉁퉁 부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버거웠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해지면 저는 아이가 잠든 머리맡에 쪼그려 앉아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남편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모든 수모를 소리 없이 삼키기로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죠. 하지만 사람의 인내에도 끝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벽지에 거뭇거뭇 쓸어있는 곰팡이를 볼 때마다, 또 성이라고는 없이 툭 놓고 가는 식판을 받아들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시댁의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받아주던 제 마음도 이제는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무렵 머리맡에 놓아둔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전화를 받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서윤아, 엄마 지금 산후조리원 로비에 도착했어. 많이 힘들지? 우리 손주 얼굴도 볼 겸 첫차 타고 왔어.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시골에서 첫차를 타고 올라오신 엄마가 지금 이 낡은 건물 로비에 와 계신다는 거였죠. 수화기를 든 제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방이 몇 호실이라고 했지? 엄마가 짐 들고 얼른 올라갈게. 저는 황급히 슬리퍼를 발에 꿰며 방문을 열어젖혔어요. 가슴 한쪽이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남편이 출근하고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에 시어머니가 조리원에 들렀습니다. 며느리 얼굴 한번 비추며 생색이나 낼 겸 들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복도로 들어서던 시어머니가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를 잔뜩 든 채 제 방을 찾고 있던 친정엄마와 정면으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바디를 하다가 부랴부랴 올라오시느라 옷이며 손등이며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빛바랜 작업복 위에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손에는 밤새 끓인 국통과 반찬 보따리를 주렁주렁 든 차림이었어요. 그 행색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보기 싫게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정성껏 쌓은 사골국통을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보듯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코를 손으로 틀어막으며 다짜고짜 모진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우리 집 개도 그런 옷은 안 입어요. 사돈은 도대체 차림이 그게 뭡니까? 엄마는 뭐라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였지만 시어머니가 그 틈을 조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귀한 손주한테 무슨 평균이라도 옮기려고 작정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꾀지지한 꼴을 하고 여길 찾아와?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소란에 조리원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고 다른 방에 있던 산모들까지 복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엄마에게로 쏠렸습니다. 엄마는 행여나 딸인 제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그 모진 말을 다 듣고도 끝내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국톡이 든 보따리만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평생 누구한테 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엄마가 딸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바깥의 소란이 심상치 않아 병실문을 살며시 열어봤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삥 둘러선 한가운데서 시어머니가 제 엄마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 수모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어떤 건지 그때 처음으로 온몸으로 똑똑히 느꼈습니다. 저는 사무복 바람에 맨발로 슬리퍼만 신은 채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엄마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팔로 엄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뭘 하긴 뭐래. 근본없는 집안 사람이 이런 데까지 꾸역꾸역 찾아와서 격 떨어지게 분위기를 다 망쳐놓잖아. 시어머니는 마침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조리원 원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들 당장 내쫓아요. 우리 귀한 손주 있는데 이런 사람들 들이면 큰일 나요. 원장은 난처한 얼굴로 엄마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비비며 죄송하다는 말만 우물거릴 뿐이었죠. 엄마는 울먹이는 저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우리 그만 들어가자, 응? 너 몸도 성치 않은데 찬데 나와 있으면 못 써. 엄마는 제 어깨를 토닥이고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윈 뒷모습에 대고 시어머니가 끝까지 독한 말을 쏘아붙였어요. 다신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누리는 호사에 숟가락 얹을 생각이란 꿈도 꾸지 마요.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획 뒤를 돌아봤지만 엄마가 얼른 제 손을 꼭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결국 쫓겨나듯 조리원에서 밀려나고 말았어요. 조리원이 있는 그 낡은 별관은 옆에 붙은 큰 종합병원과 긴 통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병원 로비까지 떠밀리듯 나와서 잠시 빈 의자에 짐을 내려놓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는 흐트러진 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 넘겨주며 연신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울지 마, 우리 딸. 엄마는 이런 거 하나도 안 서러워. 너만 건강하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저는 그런 엄마의 손등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잖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으로도 분이 다 풀리지 않았는지 우리를 로비까지 끝까지 쫓아 따라붙었어요. 이번에는 건물 경비원까지 한 사람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에요. 어서 건물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요. 다신 얼씬도 못하게 단단히 일러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험악한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내던 바로 그때였어요. 마침 곧 헐릴 예정인 그 낡은 별관의 재건축 점검을 하러 순찰을 돌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원복도 저편에서 말끔하게 양복을 빼입은 병원 고위직들이 무리를 지어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맨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로비 한복판으로 양복을 빼입은 무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선 사람은 이 큰 종합병원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병원장이었어요. 여러 수행원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순찰을 돌던 병원장이 소란이 벌어진 로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온 겁니다. 조금 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공기가 그 등장으로 또 한 번 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장을 알아보자마자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엄마한테 삿대질을 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갑자기 점잖고 품위 있는 어른인 척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유, 병원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글쎄, 여기 웬 무단 침입자가 들어와서 제가 막 내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죠?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이 큰 병원에 품격 있는 어른이라도 되는 양
앞장서서 우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상황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배원장은 시어머니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시어머니를 지나쳐 경비원 옆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친정엄마에게 가서 딱 꽂혔습니다. 배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배원장은 옆에 선 수행원들을 거칠게 밀치며 엄마 앞으로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90도로 푹 꺾으며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사장님,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오신다는 말씀이라도 미리 주셨으면 제가 모시고 나왔을 텐데 미처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병원장이 큰 소리로 외치다시피 한 그 한마디에 로비 안의 공기가 그대로 꽝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엄마를 거지 취급하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그 자리에 뚝 멈춰버렸습니다. 조리원 직원도 경비원도 구경하던 산모들도 다들 눈만 껌뻑이며 서 있었어요. 이 사장님이라는 그 호칭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은 그저 시골에서 과수원이나 하는 평범한 집이 아니었어요. 이 일대의 노른자위 땅을 전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가였고 무엇보다 이 큰 병원에 속해 있는 거대한 의료재단의 가장 큰 주주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엄마였습니다. 평소 낡은 몸빼바지에 작업복을 입고 흙을 만지며 사셨기에 그 누구도 엄마의 진짜 정체를 짐작조차 못했을 뿐이었죠.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부를 철저히 숨기자고 하셨던 엄마의 뜻이 그제야 비로소 무엇이었는지 또렷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듯 소탈한 미소를 지으며 병원장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휴, 뭘 이렇게까지 인사를 다 해요. 그냥 우리 딸 몸조리 하는 거 보러 잠깐 들른 거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고는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병원장에게 한마디 이르셨습니다. 내 딸이 묵을 가장 좋은 특실로 지금 바로 하나 준비해줘요. 여기 별관은 곧 헐릴 때라 사람 몸 눌릴 곳이 못 되니까. 예, 이사장님.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VIP 병동 제일 좋은 특실로 즉시 모시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엄마를 거지 취급하며 내쫓으려던 시어머니는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이사장이라는 말과 VIP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듯 시어머니의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충격과 두려움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한 것을 옆에 있던 경비원이 황급히 두 팔로 부축했습니다. 이사장? 그게 무슨 소리야? 사돈이 어떻게... 시어머니 입에서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원장과 수행원들은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어 특실 준비를 시켰고 또 누군가는 저를 위해 푹신한 최고급 휠체어를 순식간에 끌고 와 대령했죠. 그리고 엄마가 밤새 정성껏 끓여온 그 사골국통, 조금 전까지 벌레 취급받으며 코를 막게 했던 바로 그 국통은 이 병원의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고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딸 먹이겠다고 끓여온 그 국이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수행원들은 휠체어에 앉은 저와 엄마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이 반들반들하게 깔린 엘리베이터 앞에 서니 마치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았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로비 한가운데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넋이 완전히 나간 얼굴로 멍하니 서서 두 손을 어디 둘지 몰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묵묵히 삼켜온 그 모든 서름이 그 한순간에 스르르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히기 직전
저는 시어머니와 똑바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런 차가운 미소를요. 문이 완전히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위로 부드럽게 올라가기 시작하자 엄마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셨어요. 그동안 우리 딸 혼자서 많이 외롭고 서러웠지?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눈물을 엄마 어깨에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VIP 특실로 거처를 옮기고 3시간쯤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회사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남편이 병실 앞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병실 문 앞을 철동같이 지키고선 사설 경호원들과 마치 궁궐처럼 으리으리한 특실 안의 풍경에 그만 말문이 턱 막혀버렸어요.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문 앞에 우뚝 서서 한참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저는 푹신한 침대에 기대 앉은 채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뭐라고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이고 있는데 곁에 계시던 엄마가 조용히 남편을 자리로 데려가 앉히셨어요. 자네, 거기 좀 앉아보게. 내가 오늘은 그동안 묵혀뒀던 이야기를 다 털어놔야겠어. 자네도 이제는 알아야 할 일이야. 엄마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묵묵히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오늘 아침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이야기하셨어요. 승진 보너스를 시어머니가 자기가 맡아주겠다며 통째로 가로챈 일도, 곰팡이 쓴 싸구려 조리원에 제가 홀로 방치되어 있던 것도, 오늘 아침 친정엄마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지 취급을 받으며 문전박대당할 뻔한 일까지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점점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을 꽉 쥔 손등이로 핏줄이 돋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그게 정말이야? 서윤아, 나는 어머니가 당신이 조용한 데를 원해서 일부러 거기로 정했다고만 알고 있었어. 그 보너스도 당연히 어머니가 잘 보관하고 계신 줄로만 알았고. 남편은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이 회사 일로 밤낮 없이 바쁜 거 아니까. 괜한 걱정거리 하나도 얹어주기 싫어서 말 안 한 거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가장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를 그 마지막 진실까지 차분하게 마저 꺼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네가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자네가 그 어린 나이에 과장을 단 거, 그게 다 자네 혼자 힘으로만 된 게 아니야. 내가 재단 일을 하면서 직접 나서지는 않고 투자사를 통해서 자네 회사 대표한테 조용히 자네를 한번 잘 봐달라고 말을 넣었었어. 자네가 사야 될 사람이니 어민된 마음에 그런 거지. 엄마의 그 말에 남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자기 실력 하나만으로 그 자리까지 당당하게 올라왔다고 굳게 믿어왔던 남편에게는 그야말로 뼈를 때리는 진실이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 실력인 줄만 알고 회사에서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그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는 게 눈에 다 보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정작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무심했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소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혼자 그 고생을 다 하는 동안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정말 면목이 없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마주잡았어요.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쌓여있던 원망이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밖 복도가 갑자기 어수선해졌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무작정 용서를 빌겠다며 병실로 한달음에 찾아온 거였어요. 얘야,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다오. 사돈 거기 계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실 앞을 막아선 경호원들에 가로막혀 문 앞에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다친 문고리만 붙잡고 애원하는 그야말로 처량하기 짝이 없는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 우리 엄마를 향해 경비원을 부르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복도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돌아가세요. 얘야, 이 어미가 잘못했다잖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받아오, 응? 당분간은 제 아내랑 장모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니셨는지 오늘 제가 다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남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시댁과 친정 사이에 한쪽으로 잔뜩 기울어져 있던 저울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 억지스러운 요구에 휘둘리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특별한 지시로 이 병원에서 가장 솜씨 좋은 의료진들이 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마땅한 대우를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회사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 저와 갓난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밤이면 칭얼대는 아이를 두 팔로 안고 서툰 솜씨로 어르고 달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부부는 그동안 가슴에 켜켜이 쌓였던 오해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를 사이에 두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 세 식구의 미래를 도란도란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VIP 병동에서의 평화로운 2주가 꿈결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한 상태로 마침내 퇴원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로비까지 줄지어 나와 정중하게 저를 배웅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미끄러지듯 들어온 최고급 세단에 올라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출산 선물로 은밀히 미리 마련해 두신 그 집은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한 넓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던 남편이 멋쩍은 듯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해주시는데 내가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면목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우리 셋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큰 선물이라고 늘 말씀하셨어. 그 넓고 따뜻한 집에서 우리 세 식구는 시어머니의 간섭이나 눈치 없이 온전히 우리만의 안락한 일상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과거의 우유부단하고 무심하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다정한 아빠가 되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든든하게 지키는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매일 밤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의 서름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루하루가 평온하기 그지없었어요. 한편 며느리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뒤늦게 알게 된 시어머니는 그와는 정반대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부려온 알량한 허세와 모진 막말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바늘방석에 앉은 듯 가시방석 속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든 건 동창들에게 자랑 삼아 떠벌렸던 그 거짓말들이 죄다 들통난 일이었어요. 며느리를 최고급 시설에 보내 호강시킨다며 가짜 영수증까지 보여주던 그 거짓말이 모조리 들통나자 시어머니는 사교 모임에서도 철저히 외면받았어요. 평소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시어머니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씁쓸한 외로움과 고립감을 곱씹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값비싼 선물을 양손에 사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사과를 해보려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단호한 거절과 굳게 닫힌 아파트 보안 시스템에 가로막혀 번번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얘야, 애미다. 이것만 좀 전해주고 가마. 잠깐이면 되는데. 우리 선주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면 안 되겠니? 어머니,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만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인터폰 화면 너머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힘없이 돌아서곤 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자기가 거두는 그야말로 자업자득의 쓰디 쓴 맛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의 100일 잔치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잔치는 재단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가장 넓은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모인 손님들 중에는 남편의 직장 상사들도 여럿 자리하고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그저 나이 어린 과장으로만 가볍게 대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다들 저와 친정엄마 앞에서 허리를 연신 굽신거리기 바빴습니다. 아유, 사모님, 그동안 정말 몰라 뵀습니다. 아드님, 아니, 우리 과장님이 정말이지 보통 인물이 아니십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곰팡이 쓴 조리원에서 식은 미역국을 삼키던 그 비참한 날들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도 장모님의 후광 아래 그저 탄탄대로를 달릴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 가족의 앞날에는 그저 찬란한 빛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우리는 친정부모님이 계신 시골 과수원으로 다 함께 내려갔습니다.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가장 소박하지만 더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소풍을 즐겼어요. 빨갛게 익어가는 사과나무 가지 사이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아유,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 닮아서 아주 잘생겼네. 그렇지? 우리 손주 보려고 할아버지가 이 사과를 이렇게 정성껏 키웠단다. 장인어른, 이 사과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먹어본 사과 중에 단연 제일이에요. 저는 그 정겹고 따뜻한 풍경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하나하나 정성껏 담았습니다. 넓은 가수원 한가운데서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저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들 여기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한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평화로운 절정의 순간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제품 안에서 곤히 잠든 우리 아이까지. 저는 이 행복이 영원히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에서의 그 행복했던 주말을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했던 남편에게서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아, 큰일 났어. 회사에서 엄청난 돈이 통째로 사라졌대. 횡령 사건이 터졌는데 글쎄 그게 다 내 책임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그 책임을 져? 당신이 가져간 것도 아닌데.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든든한 배경을 회사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던 전임 대표가 얼마 전 지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 속사정을 전혀 모르던 남편의 직장 상사, 김 본부장이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일을 벌인 거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회사의 모든 재무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했어요.
그러고는 최근 팀의 핵심 사업을 도맡아 하던 남편에게 그 막대한 횡령의 책임을 전부 뒤집어 씌워 버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결백을 밝히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회사 고위층의 꼬리 자르기식 대응과 편파적인 내부 조사 속에서 남편은 점점 더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수사관 여럿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연아, 나 아니야. 나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제발 나 믿어줘. 남편은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잠에서 깬 갓난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그 넓은 집안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 돼, 가지 마. 저는 점점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뉴스에서는 남편 회사의 비자금 사태가 연일 큼지막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최연소 과장의 화려한 추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우리 가족의 신상까지 인터넷에 낱낱이 퍼져나갔어요. 진실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서운 마녀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구속됐다는 그 소식은 시어머니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뉴스를 통해 하나뿐인 아들의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그만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한순간에 집안의 기둥이던 가장을 잃은 우리 집은 그토록 완벽했던 행복이 와르르 산산조각나며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 다잡고 남편을 면회하러 구치소로 향했어요. 유리병 너머로 마주한 남편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남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알아보기 힘들 만큼 헬쓱하게 야위어 있었어요. 소윤아, 미안해. 당신이랑 우리 아이한테 이런 못난 꼴을 보여서 정말 미안해. 다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당신 잘못 아니잖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꺼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줘.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한 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망적으로 흘러갔어요. 남편을 변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조차 하나같이 비관적인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본부장이 미리 짜놓은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서 이대로라면 풀려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지새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보니 응급실에 실려갔던 시어머니가 초췌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천벌을 받으려니야. 지난 일은 어떤 벌을 받아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사돈 힘 좀 빌려서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이렇게 빌게. 제발 부탁이다. 그토록 자존심 강하고 콧대 높던 시어머니가 차디찬 현관바닥에 머리를 영신 찌우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떠올리면 미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묵은 감정에 매여 있을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만 일어나세요. 이러신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두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에 빠져 눈물만 흘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저는 그제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깊숙이 숨겨두기만 했던 친정의 힘을 이제 제대로 한번 꺼냈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남편을 반드시 제 손으로 구해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돌아간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벌어진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은 엄마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서윤아, 걱정 붙들어 매. 우리 사위는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야. 엄마가 지금 당장 사람 부를 테니까 너는 마음 단단히 먹고 흔들리지 말고 있어. 엄마는 그 즉시 의료재단과 손발을 맞춰온 나라 안에서 가장 실력 좋은 법무팀을 한자리에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어요. 친정의 막강한 자금력과 사방으로 뻗은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이 사건의 진짜 배우인 김 본부장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김 본부장이 최근 1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또 그가 몰래 빼돌려 어딘가에 숨겨놓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밑바닥부터 샅샅이 파헤쳤어요.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린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둘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김 본부장이 해외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법무팀장이 내민 서류에는 김 본부장이 남편의 결제 아이디를 몰래 도용해서 이를 꾸민 기록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 남편이 아무 죄가 없다는 증거잖아요.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오랜 인맥인 정계와 재계 인사들을 통해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본부장의 횡령을 빤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진 회사 윗선 사람들이 따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침내 그 윗선 경영진들의 비리가 빼곡히 적힌 장부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을 위한 카드가 빠짐없이 모두 갖춰졌어요. 저는 그동안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한데 모아 단단히 챙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회사와 평소 경쟁하던 큰 회사, 또 친정엄마와 오랜 친분이 있던 큰 신문사의 사회부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다 담겨 있어요. 부디 이 일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이 있다는 걸요.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책임지고 제대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전면적인 폭로전이 시작됐어요. 언론을 통해 김 본부장이 저지른 횡령의 실상과 멀쩡한 남편을 희생양으로 삼은 꼬리 자르기 정황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자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 손가락질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검찰은 곧바로 남편 회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지자 김 본부장은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몰래 외국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그만 덜미를 잡히고 말았어요. 수사를 받던 김 본부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그 죄를 전부 남편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낱낱이 털어놓은 거였죠. 그렇게 마침내 진실이 온 세상에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한 결과 남편의 결백이 완벽하게 입증되었어요. 남편은 구속되어 갇힌 지 꼭 한 달 만에 모든 혐의를 깨끗하게 벗고 당당하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치소 앞에서 남편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옷깃을 파고드는 아침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구치소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사이로 마침내 남편이 걸어 나왔어요. 소윤아, 여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단숨에 달려와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한 달 사이 더 야위어버린 남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지옥 같았던 그 시간이 마침내 다 끝났음을 온몸으로 실감했어요.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으니까 됐어. 나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이 문을 못 나왔을 거야. 정말 고마워, 서윤아. 우리 부부는 사람들이 오가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꼭 끌어안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저만치 멀찍이서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마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 우리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우리 아들이 살았어. 시어머니의 주름진 두 뺨 위로 안도감과 죄책감이 한데 뒤섞인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누명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 오랜만에 다 함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을 앞에 두고 우리는 그동안 겪었던 폭풍 같은 시간들을 차분히 되짚어 봤어요. 남편이 들고 있던 수저를 가만히 내려놓고는 맞은편에 앉은 친정 엄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끝까지 저 하나만 믿고 기다려준 서윤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 자네는 내 사위이자 곧 내 아들이야. 가족이 어려울 때 가족이 나서서 돕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래. 앞으로는 어떤 시련이 또 닥쳐온다고 해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지키겠다고 어머님 앞에서 약속드릴게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식탁 아래로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난 그 모진 시간을 함께 이겨낸 우리 부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조심스레 찾아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마주한 그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았습니다. 늘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화려한 장신구와 값비싼 옷들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맨얼굴이었어요. 손에는 비싼 선물 꾸러미 대신 직접 해왔는지 흙이 묻은 나물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 그리고 사돈, 내가 지난 3년 동안 저지른 그 못된 잘못들을 어떻게 다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 껍데기뿐인 허영심이 하마터면 하나뿐인 아들과 온 가족을 산산조각 낼 뻔했다는 걸 시어머니는 이제야 뼈에 사무치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가려고 한다. 두 번 다시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으마.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조심스레 밝혔습니다. 번잡한 도심의 아파트를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 친정부모님이 계신 시골 가수원 근처의 작은 주택으로 내려가 살겠다는 거였어요. 복잡하고 화려한 도시를 미련 없이 떠나 직접 흙을 만지며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던 사람이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친정엄마의 과수원 일을 거들기 시작했으니까요. 호미질도 영 서툴렀고 무거운 사과 상자를 옮기는 것도 힘에 붙여 연신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사돈, 그렇게 손에 힘을 꽉 주지 말고 살살해요. 땅이라는 게 워낙 정직해서 사람이 정성을 들인 만큼 꼭 그대로 돌려준다니까요. 아유, 사돈. 이게 보기보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네요. 그동안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편하게만 살았나 봐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땀 흘려 일하면서 조금씩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 정직함을 몸으로 배워나갔어요. 손톱 밑에는 까만 흙이 끼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지만 신기하게도 시어머니의 표정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온화해 보였습니다. 도심에서 홀로 외롭게 고립되어 지내던 그 시절의 날선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편 남편의 회사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리를 저질렀던 이전 경영진들이 줄줄이 붙잡혀 들어가고 회사는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났어요. 남편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사연과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성실함을 회사 안팎에서 두루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자기 실력 하나만으로 회사 혁신을 이끄는 핵심 부서의 팀장으로 정당하게 승진했어요. 소윤아, 이번엔 정말이지 온전히 내 힘으로 해낸 거야. 어머님 도움 하나 없이 정말 내 실력만으로 받은 자리라고. 알아.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는지 내가 옆에서 다 봤는걸. 정말 자랑스러워, 여보. 그렇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우리 아이가 아장아장 첫걸음마를 떼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과수원 마당에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나란히 평상에 걸터앉아 새참을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을 깔보던 시어머니와 그런 수모를 묵묵히 견디던 친정엄마가 이제는 한 평상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된 거였죠. 두 분은 손주가 뒤뚱뒤뚱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옳지. 할매한테 한번 와봐. 그래, 잘한다, 잘해. 우리 손주. 아유, 우리 손주 좀 봐요. 사돈 닮아서 그런가 다리에 힘이 아주 야무지네요. 빨갛게 잘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 사이로 두 할머니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어요. 저는 남편 곁에 서서 그 평화로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값비싼 물질이나 헛된 체면 따위가 결코 가족을 지켜주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위기 속에서 두 손을 꼭 맞잡고 함께 견뎌내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을 완성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그 모진 시간을 지나오며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흔들리는 과수원 나무 사이로 눈부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환하게 미소 짓는 남편과 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쥔 우리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할머니들한테 한번 가볼까? 천천히 엄마랑 같이 가자. 저는 이 평범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고한 행복을 영원히 지켜내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따뜻한 흙을 밟고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우리 가족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너른 가수원 가득 오래도록 번져나갔습니다. 곰팡이 쓴 낡은 조리원에서 식은 미역국을 삼키던 그날부터 사랑하는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디찬 구치소에 갇히던 순간까지 이서윤은 참으로 모진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그 모든 시련 앞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대신 두 손으로 직접 가족을 지켜냈고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시어머니마저 따뜻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화려한 재력이나 헛된 체면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비참한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따뜻한 봄을 되찾은 이서윤이 앞으로는 흙냄새 가득한 과수원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긴 어둠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이서윤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